조금 서늘하게 들릴지 모를 질문을 하나 던지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죽음의 순간, 당신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천국이나 지옥 같은 종교적인 영역을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훨씬 더 본질적이고 매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루던 그 실체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여기 정말 기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약 70자, 상상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뒤에 0이 27개나 붙은 엄청난 수죠. 그런데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이 원자들은 단 하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티끌조차 사라지지 않죠. 모두 그대로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째서 떠났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역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여정이 끝날 무렵이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으로 빚어졌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개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기이하고 아름답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죠. 장담컨대 거울 속의 자신이나 길가의 풀 한 포기, 밤하늘의 먼 별, 심지어 들이마시는 공기 한 줌조차 예전과 같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장 단순한 사물부터 시작해보죠. 양초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촛불을 켜면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왁스는 녹아내리고 심지는 붉게 달아오르다. 결국 양초는 자취를 감춥니다. 흔히들 양초가 파괴되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그 양초는 정말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빛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광자들은 방 안을 춤추듯 돌아다니다 벽에 스며들어 아주 미세한 온기를 남겼죠. 또 일부는 열기가 되어 공기를 데우고 공간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왁스 속에 숨어있던 탄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로 변했습니다. 이 기체는 지금도 둥둥 떠다니며 창밖으로 흘러나가거나 어쩌면 길을 걷던 누군가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양초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은신했을 뿐이죠. 양초를 구성하던 원자들은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단지 새로운 배열, 새로운 분자,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가장 숭고하고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오직 형태만 바뀔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대충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통하는 규칙도 아니죠. 인류가 수행한 모든 실험, 모든 관측에서 이 법칙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이 도달한 절대 진리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본질적으로 저 타오르는 양초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당신은 지금 연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산소를 받아들여 섭취한 음식과 결합시키고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 과정 속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 경이로움에 전율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을 포착하든 당신의 몸 안에는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분자가 약 250g 정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화폐입니다. 모든 세포는 움직이고 단백질을 조립하고 사유하기 위해 이 화폐를 지불하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250g의 ATP가 가진 에너지는 고작 4W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은 LED 전구 하나를 겨우 킬 정도의 미미한 양. 그게 당신이 가진 에너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잠깐, 당신의 생명은 4W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쉴 때도 80에서 100W를 태우고 운동할 때는 500W 이상을 쏟아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답은 세포들의 치열하고 맹렬한 재활용 능력에 있습니다. ATP 분자 하나하나는 하루에 1000번씩 사용되고 다시 충전되기를 반복하며 생명의 불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거대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체중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양의 ATP를 생성하고 소모하고 다시 재생해내니까요. 단 24시간마다 무려 40에서 70kg에 달하는 생체 에너지가 새로 빚어지는 셈입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건강한 성인이 하루 동안 뿜어내는 총 에너지를 전력으로 환산하면 약 1200W에 달합니다. 이는 가정용 전구 1200개를 동시에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막대한 양이죠. 물론 이 에너지를 한순간에 폭발시키듯 꺼냈을 수는 없습니다. 200개의 전구를 켤 힘을 한 번에 쓴다면 몸이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 그 불꽃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세포들이 재생된 ATP를 연료로 삼아 생명의 불을 지피는 동안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연소는 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세포라는 우주 속에 떠 있는 아주 작은 기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몸속엔 이 녀석들이 무려 1경계나 존재합니다. 1경계의 미토콘드리아, 각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니 발전소인 셈입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연료를 태우며 생명의 화폐라 불리는 ATP를 쉼없이 찍어냅니다. 놀랍게도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고유한 DNA를 품고 있습니다. 세포액 속에 있는 당신의 유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암호죠. 그 이유는 이들이 태고적인 자유롭게 유영하던 박테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약 20억 년 전 우리의 단세포 조상이 이 박테리아를 삼켰지만 소화시키지는 않았던 그 운명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묘한 동거를 선택했습니다. 박테리아는 에너지를 바치고 숙주가 된 세포는 안전한 피난처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완벽한 공생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 낯선 손님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 당신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들의 군집인 것입니다. 에너지의 규모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죠. 세포 하나가 하루에 쓰는 ATP 분자는 약 100억 개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은 대략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계산해 보면 당신의 몸은 매일 10의 25승의 3을 곱한 만큼의 천문학적인 ATP 분자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300자기에 달하는 분자들이 생성되고 소모되고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화학적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체중의 겨우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독차지한다는 것을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희미한 기억 조각 하나를 빚어내는 데에도 수십억 개의 ATP가 필요합니다. 무언가에 깊이 골몰하거나 난제를 풀 때 뉴런들은 맹렬한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마다 수십억 개의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을 넘나들며 펌프질을 해대죠. 그 펌프질 한 번 한 번이 전부 ATP라는 연료를 태우는 과정입니다. 단 하나의 활동 전이, 그러니까 뉴런을 타고 흐르는 전기 신호 한 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신호 하나를 위해 약 10억 개의 나트륨 이온이 이동해야 하고 뉴런을 다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또다시 10억 개의 ATP가 소모됩니다. 이 장엄한 교향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 부릅니다. 원자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 흐름, 그 패턴을 유지하던 과정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 나갔군요. 다시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타오르는 양초처럼 당신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원자를 세상 밖으로 흩뿌리고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약 200ml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의 일부였던 탄소 원자들이 이제는 허공을 자유롭게 떠다니게 된 것이죠. 땀방울 하나에도 수분과 염분이 실려나갑니다.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조차 당신은 이루던 원자들과의 이별입니다. 매분 3만에서 4만 개의 죽은 피부세포가 당신을 떠납니다. 1분마다 말이죠. 당신은 고정된 물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당신이라 불리는 특정한 패턴을 통과해 흐르는 거대한 원자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장례식에서 물리학자가 추도사를 낭독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 물리학자가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우주에서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고인이 지녔던 모든 에너지, 그가 만들어낸 모든 진동과 따스한 온기는 사랑했던 그 사람을 이루던 모든 입자, 그 찰나의 파동 하나까지도 이 우주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대 얼굴에 부딪혀 흩어지던 빛 알갱이들, 환한 미소 끝에 다 궤적을 바꾼 그 무수한 입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결을 스치며 흔들리던 수백 조개의 존재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은 마치 뜀박질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아이들처럼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당신의 그 무엇 하나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질서가 조금 흐트러졌을 뿐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주 깊은 곳으로 말이죠. 도대체 이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제 당신의 손을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을 이루는 재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리죠. 질량을 기준으로 보면 당신의 65%는 산소입니다. 놀라셨나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고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산소가 압도적으로 무겁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하나보다 무려 16배나 무겁거든요. 물 분자 안에서 수소 원자가 산소보다 2배나 많아도 무게로 따지면 산소가 왕자를 차지하는 이유죠. 그 다음은 탄소입니다. 당신 무게의 18% 정도를 차지하죠. 그리고 10%의 수소, 그 뒤를 이어 질소가 약 3%를 차지합니다. 탄소, 수소, 그리고 질소. 이 4가지 원소만 합쳐도 당신 몸무게의 96%가 완성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92가지 원소 중 고작 4개만으로 말이죠. 나머지 4%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약 2% 정도인데 주로 당신의 뼈와 치아 속에 단단히 박혀 있죠. 그리고 인이 1%가량 포함됩니다. 당신의 생명기도인 DNA와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외에도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이 조금씩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결코 빠져선 안 될 녀석들이 있습니다. 철, 아연, 구리, 요오드 같은 미량 원소들이죠. 양은 적지만 생명 유지에 절대적입니다. 당신 몸속에 있는 철분을 모조리 추출한다면 길이 7cm 정도 되는 못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딱 그 정도예요. 하지만 그 작은 못 하나 분량의 철분이 없다면 당신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나눌 수 없어 단 몇 분 만에 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게가 아니라 개수로 세어볼까요? 원자의 개수로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소가 63%, 산소가 24%, 탄소가 12%죠. 압도적인 다수는 바로 수소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자,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그 녀석 말입니다. 여기서 전율이 흐르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죠.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보다 당신 몸속에 있는 원자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또다시 2천억 개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별의 개수는 대략 10의 22승의 4를 곱한 숫자죠.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10의 27승의 7을 곱한 숫자의 원자를 품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보다 10만 배나 많은 원자가 당신이라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당신 피부에 박힌 탄소 원자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 몸에는 7천억의 10억 배에 달하는 탄소 원자가 있습니다. 10의 26승에 7을 곱한 숫자죠. 도대체 이 많은 게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먹은 겁니다. 빵 한 조각, 당근, 혹은 스테이크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죠. 그럼 그 빵은 탄소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미리 광합성을 하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낚아챈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누군가 내뱉은 숨결, 혹은 썩어가거나 불타버린 다른 동식물에서 나왔겠죠?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아주 먼 곳까지 가보면 우리는 놀라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 손을 이루는 그 탄소는 본래 지구에 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그것은 죽어가는 별의 뜨거운 심장에서 벼려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인류가 우주에 대해 알아낸 사실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니까요. 태초에, 그러니까 약 140억 년 전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오직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원자들만이 존재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야겠군요. 이 디테일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매혹적인 부분이니까요. 맨 처음 그 찰나의 순간에는 원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끓어오르는 혼돈이었습니다. 쿼크와 글로온이 뒤엉킨 이 뜨거운 수프 속에서는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죠. 온도는 무려 1조 도를 넘어섰습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열기였죠. 우주가 팽창하며 숨을 고르듯 식어가자 쿼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첫 번째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격변이 일어난 건 우주가 탄생한 지 겨우 100만 분의 1초가 지났을 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찰나보다 짧은 그 순간에 세상 모든 물질의 씨앗이 잉태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하기엔 역부족이었죠. 만나는 족족, 맹렬한 방사선의 폭풍이 그들을 다시 찢어놓았으니까요. 마치 허리케인 속에서 카드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빅뱅 요동치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약 100억 도의 열기 속에서 우주가 탄생한 지 1초가 지났음에도 단순한 원자핵조차 살아남을 수 없었죠. 생성과 소멸, 만남과 헤어짐이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초 무렵 양성자는 중성자보다 7배나 더 많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초기 우주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불균형이 훗날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며 식어갔고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서늘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서로를 밀어내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만나 중수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하나가 결합해 헬륨3가 탄생했습니다. 곧이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2개씩 짝을 이룬 헬륨4가 그리고 아주 극미량의 리튬7이 만들어졌죠. 타이밍이 생명이었습니다. 3분쯤 되자 온도는 10억 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자핵이 뭉칠 수 있을 만큼 차갑지만 여전히 융합이 일어날 만큼은 뜨거운 아주 절묘한 온도였죠. 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단 17분 동안만 열려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우주는 너무 식어버렸고 밀도마저 희박해졌습니다. 입자들은 서로 만나기엔 너무 멀어졌고 마침내 우주라는 거대한 핵반응로는 가동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결과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주 질량의 약 75%는 수소, 25%는 헬륨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0.01%의 중수소와 100억 분의 1이라는 찰나의 흔적 같은 리튬만이 존재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탄소도, 산소도, 질소도 없었습니다. 바위와 나무,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는 철이나 칼슘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병목 현상 때문이었죠. 질량수가 5나 8인 안정된 원자핵이 자연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헬륨4는 매우 견고하지만 여기에 양성자나 중성자를 하나만 더해도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결합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죠. 헬륨4 2개를 억지로 붙여 베릴륨 8을 만들어도 10의 마이너스 16제곱표라는 찰나의 순간에 다시 흩어지고 맙니다. 우주 역사의 첫 20분 동안에는 리튬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무거운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주는 별이 탄생할 때까지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빅뱅소와 헬륨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밀도 높은 구름 속에서 마침내 불꽃이 타오르며 첫 번째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별들은 태양보다 30배에서 300배나 무거운 괴물들이었습니다. 짧은 생을 맹렬하고 눈부시게 불태웠죠. 아시다시피 별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핵 융합로입니다. 그 뜨거운 심장부에서는 엄청난 압력과 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 같은 별의 경우 약 1500만 도에 달하는 그곳에서 수소 원자들은 서로 몸을 섞어 헬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4개의 수소핵이 격렬하게 충돌하여 하나의 헬륨핵으로 변하는 빛의 연금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저 하늘의 태양을 타오르게 하는 심장 박동입니다. 지난 50억 년이라는 영겁의 세월 동안 우리 별이 차갑게 식지 않고 숨 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더 육중하고 거대한 별들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심부의 수소 연료가 바닥을 드러내면 별의 심장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수축하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 무려 섭씨 1억 도라는 상상조차 힘든 고열에 도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헬륨 원자들이 서로 몸을 섞어 탄소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삼중 알파 과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이름 뒤에는 아주 위태롭고 섬세한 우주의 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2개의 헬륨 핵이 만나 베릴륨8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찰나의 순간도 견디지 못할 만큼 극도로 불안정하죠. 베릴륨8은 10의 마이너스 17 승초 만에 부서져 버립니다. 소수점 아래로 0이 16개나 붙고 나서야 겨우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존재한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 찰나의 틈, 기적 같은 우연이 개입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세 번째 헬륨핵이 날아와 베릴륨8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탄소 12, 즉 붕괴하지 않는 안정적인 탄소가 탄생합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유기 분자, 그 근원적인 뼈대가 바로 이 순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정말로 전율일 만큼 경이로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온도의 40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40제곱이라니 감이 오시나요? 만약 온도가 딱 2배만 올라도 반응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합니다. 거의 1조의 1조배, 다시 그 1조배만큼 빨라진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3중 알파 과정이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직 1억도 이상의 극도로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만,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만 허락되는 현상이죠. 마치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밤하늘을 보며 대담한 예언을 했습니다. 우주에 탄소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믿기 힘든 반응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주에 탄소가 실제한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길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 헬륨이 탄소로 변하기 위해서는 탄소 원자핵 내부에 정확히 딱 맞는 에너지 준위, 즉 공명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험 물리학자들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들여다보았을 때 세상은 전율했습니다. 바닥 상태보다 7.65메가 전자볼트 높은 곳, 호일이 지목한 바로 그 지점에서
정확히 공명현상이 발견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인류 원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주가 관찰자인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 아니냐는 철학적 질문이죠. 만약 그 공명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별들은 탄소를 잉태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존재조차 하지 못해 이런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자연은 탄소라는 생명의 씨앗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별의 먼지인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야기는 탄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의 심장부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융합의 축제가 계속되죠. 산소는 헬륨과 결합해 산소가 되고 산소는 다시 네온으로 변모합니다. 네온은 마그네슘으로, 마그네슘은 규소로, 그리고 마침내 철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철이 등장하는 순간 별의 핵융합 여정은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 가벼운 원소들이 뭉칠 때는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냈습니다. 재료보다 결과물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졌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이 남긴 그 유명한 방정식에 따라 사라진 질량만큼 순수한 에너지가 되어 빛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은 다릅니다. 철은 결합 에너지 곡선의 가장 깊은 바닥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철을 융합시키려 하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집어삼킵니다. 마치 저절로 굴러내려가던 공을 억지로 가파른 언덕 위로 밀어올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그래서 거대한 별의 중심에 철로 된 핵이 쌓이기 시작하면 비극적인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 코어는 자신을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버티림을 잃어버립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지구만한 크기의 태양의 질량을 담고 있던 철의 심장이 고작 지름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중성자 덩어리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극적인 중력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일시에 해방시킵니다. 우리 태양이 100억 년이라는 평생 동안 낼 빛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0배나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별의 외피는 그 충격으로 산산조각나 우주 공간으로 흩뜨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폭력적인 최후의 순간입니다. 단 하나의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터져 나올 때 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 전체를 압도하는 빛을 뿜어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기 짧은 파국의 시간, 폭발이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에 기적과도 같은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고열과 초고밀도 상태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알은 빠르다는 뜻의 rapid를 의미합니다. 방사능 붕괴가 원자를 찢어발기기도 전에 초당 수백만 번의 중성자 포획이 일어나 더 거대한 물질을 쌓아 올리는 숨가쁜 경주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섭씨 10억 도가 넘는 온도로 타오르는 핵의 불지옥을 말입니다. 그곳은 중성자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철 원자핵 하나가 중성자를 삼키고 또 삼키며 쉴 새 없이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단 몇 초 만에 수십 개를 포획하여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만 무너져 내릴 틈도 없이 더 많은 중성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원자핵들은 주기율표를 거슬러 올라가며 황금과 백금 그리고 우라늄으로 변모해 갑니다. 2017년 인류는 두 중성자별이 충돌함에 일으킨 중력파를 포착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즉시 그 신호가 들려온 곳으로 망원경을 돌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갓 태어난 무거운 원소들이 뿜어내는 빛을, 그 중에서도 황금의 빛을 목격했습니다. 우주가 실시간으로 황금을 빚어내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킬로노바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단 몇 초 만에 지구 10개 무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금을 쏟아냈습니다. 지구 10개 분량이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당신의 약지에서 빛나는 결혼 반지 속 황금 대부분이 바로 그 격렬한 폭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중성자별의 충돌 혹은 초신성의 폭발.
당신 곁에 있는 무거운 원소들은 모두 이런 우주적 사건의 산물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지금 우주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 별이 수백만 년 동안 자신의 심장을 태워 잉태한 모든 것과 초신성이나 중성자 별이 최후의 순간에 창조해낸 모든 것이 초속 10,00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집니다. 이 별의 유해는 차가운 성간가스 구름과 뒤섞이고 긴 시간이 흐른 뒤 중력의 춤 속에서 다시 뭉쳐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 그리고 만물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또한 그렇게 태어난 3세대 별입니다. 태양계를 형성한 먼지 구름은 이미 아주 오래전 이름 모를 초신성들이 남긴 무거운 원소의 유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먼지들이 뭉쳐 약 45억 년 전 우리의 고향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질소, 칼슘, 철, 그 모든 원자 하나하나는 별의 먼지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폐에서 온몸으로 산소를 나르는 당신 피 속의 철은 태양이 태어나기도 전에 폭발해 사라진 어느 별의 심장부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당신의 뼈를 지탱하는 칼슘은 붉게 타오르다 생을 마감한 적색거성의 마지막 숨결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DNA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설계도이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분자의 뼈대 또한 초신성이 폭발하는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DNA 이야기가 나왔으니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 얼마나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단 하나의 인간 세포 안에는 무려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담긴 DNA를 끄집어내어 한 줄로 늘어뜨린다면 그 길이는 약 2m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신 몸에는 그런 세포가 대략 37조 개나 존재하며 그 대부분이 당신의 유전 정보를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 몸속에 모든 DNA를 끝에서 끝으로 이어붙인다면 지구와 태양 사이를 600번이나 왕복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길이는 무려 1000억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도서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복제되고 검수되며 치유되고 읽히고 있습니다. 매초 당신의 세포들은 수백만 개의 유전적 명령을 해독하여 단백질을 짓고 당신이라는 고유한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원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우주이자 동시에 거대한 우주를 떠도는 작은 원자 하나일 뿐이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지금 당신의 몸을 이루는 저 수많은 원자들, 사실 1년 전만 해도 대부분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은 매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의 약 98%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실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1950년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수행한 실험 덕분이었죠. 당시 그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원자의 궤적을 쫓았는데 우리 몸의 수분이 고작 2주 만에 완전히 물갈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물 분자의 절반은 불과 16일 전만 해도 이 세상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시고 땀 흘리고 배설하고 심지어 숨 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까지. 물은 그저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이라는 존재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세포속 나트륨과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온 채널이라는 문을 통해 쉴 새 없이 안팎을 드나들죠. 닭 세포에서 매초 수백만 번씩 요동치면서 말입니다. 뼈를 이루는 칼슘과 인은 또 어떨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변치 않을 것 같은 뼈조차도 미세한 결정들이 끊임없이 녹아내리고 다시 굳어지며 대략 1년마다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뼈는 결코 박물관의 조각상처럼 정지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파골세포가 허물고 조골세포가 다시 쌓아 올리는 끝없는 파괴와 재건의 역동적인 현장이죠. 조직마다 교체되는 속도는 제각각이지만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이 벽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의 수명은 고작 5일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위산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지만 그만큼 빠르게 새로운 세포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이죠. 즉, 당신의 위장 내벽은 일주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입니다. 미래는 약 10일 정도를 버티죠. 적혈구는 약 4개월 동안 혈관을 누비다 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분해되어 재활용됩니다. 우리 몸의 방패이자 몇몇 개의 용맹한 병사들인 백혈구는 그 종류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년까지 전장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피부세포는 2주에서 3주를 머물다 떠나고 간은 1년에서 2년마다 스스로를 완전히 재생해냅니다. 하지만 평생을 당신 곁에서 함께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뇌 속의 뉴런 대부분은 당신의 추억을 간직하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그 소중한 세포들은 당신이 아주 어릴 적 태어나 당신이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명을 함께합니다. 대뇌 피질의 어떤 뉴런들은 당신의 나이와 똑같이 늙어가죠. 수정체 세포 역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성되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신장 근육을 이루는 심근세포들도 놀라울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아주 천천히 1년에 겨우 1% 정도만 교체됩니다. 자, 여기서 기묘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10살 무렵 당신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에 흩어져 버렸죠. 어떤 원자는 타인의 몸속에, 어떤 건 나무줄기 속에, 또 어떤 건 깊은 바다를 떠돌거나 지구 반대편 낯선 이의 숨결 속에 섞여 들어갔을 겁니다. 10살의 당신을 만들었던 재료는 오늘의 당신과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연속성을 느낍니다. 10살의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죠. 분명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면서요. 물질이 다 떠나갔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아서 나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패턴입니다. 조직화된 구조, 일종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물 위에 생기는 소용돌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용돌이를 채우는 물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새로운 물이 밀려오고 헛물은 흘러가죠. 하지만 소용돌이 그 자체는, 그 고유한 형태와 패턴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소용돌이는 특정한 물분자의 집합체가 아니니까요. 물분자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역동적인 패턴, 그 현상 자체가 바로 소용돌이입니다. 당신도 그와 같습니다. 물질은 쉴 새 없이 흐르고 변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굳건히 버티는 하나의 형상인 것입니다. 촛불을 예로 들어볼까요? 타오르는 불꽃은 고정된 분자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속의 분자들은 격렬하게 교체되고 있죠. 연료는 타들어가고 연기는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조건이 허락하는 한 불꽃이라는 아름다운 패턴은 스스로를 태우며 그곳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아주 복잡하고 기묘하게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끊임없이 교체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 변하는 순간을 말하는가? 참으로 심오하고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그 답을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물리학자, 당신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흐름 그 자체죠. 음식은 섭취되고 노폐물은 배출되며 열기는 우주로 흩어지고 낡은 원자는 새로운 원자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세포들은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고 심장은 박동하며 뇌는 쉬지 않고 신호의 불꽃을 튀깁니다. 이 형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무질서로 향하려는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 자신의 질서를 꼿꼿이 지켜냅니다. 바로 이 무질서로 향하는 경향을 우리는 엔트로피라 부르며 이는 연력학 제2법칙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제2법칙은 말합니다. 고립된 시스템 안에서 엔트로피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뒤섞이며 획일화되어 갑니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를 뿐 그 반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은 서서히 퍼져나갈 뿐 결코 다시 한 점으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탁자에서 떨어진 유리잔은 바닥에 다 산산조각이 나지만 그 파편들이 저절로 다시 붙어 탁자 위로 뛰어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무질서한 배열이 질서정연한 배열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 한 벌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스페이드 에이스부터 하트킹까지 무늬별로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은 대략 8 곱하기 10의 67승 가지나 됩니다. 카드를 무작위로 섞었을 때 완벽한 순서가 나올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이 그것을 금지해서가 아니라 무질서한 경우의 수가 질서 있는 경우의 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들의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신 몸의 원자들이 갑자기 흩어져 무작위한 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 법칙이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지만 그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낮기에 우주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생명이란 이 무질서의 파도에 저항하는 숭고한 투쟁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일시적으로 엔트로피를 낮춘 상태, 즉 무질서로 치닫는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찰나의 질서의 섬입니다. 하지만 그 섬을 지키려면 대가가 따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죠. 당신은 계속해서 먹고 숨쉬고 연료를 태워야만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거장 에르빈 슈레딩거는 그의 명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당처럼 질서정연하고 에너지가 풍부한 분자를 취하고 이산화탄소나 물처럼 무질서한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당신의 몸이 낮은 엔트로피를 유지하는 대가는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그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엔트로피를 여기에서 저기로,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내고 있을 뿐이죠.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여전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그 치열한 저항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던 패턴이 멈추고 생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세포들의 동맹이 와해되면 제2법칙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탄소 공급이 끊기는 순간 세포들은 불과 몇 분 안에 사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당신을 건설하던 부지런한 효소들은 이제 파괴자가 되어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면역체계에 눌려 얌전히 공생하던 장내 박테리아들은 고삐 풀린 듯 번식하며 퍼져나갑니다. 몇 시간 안에 그것들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잠식해 들어갑니다. 분해 과정은 당신을 이루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돌려보냅니다. 질소 화합물은 흙으로 돌아가고 수분은 증발합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당신을 이루던 그 정교한 생명의 건축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복잡했던 유기물의 결속이 풀리고 가장 근원적인 단순한 형태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당신이라는 질서를 유지하며 모여있던 원자들은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대지의 흙으로 스며들고 또 누군가는 식물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 새로운 생명의 양분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미생물과 곤충의 식탁에 오르기도 하고 기체가 되어 바람결에 실려 저 멀리 떠나기도 하죠. 당신의 몸속에 머물던 탄소 하나가 어느 이름 모를 들판의 풀잎 끝에 맺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풀잎은 지나가던 소의 먹이가 되고 그 소는 다시 지구 반대편 어느 레스토랑의 저녁 식탁에 오르겠죠. 한때 당신이라는 우주를 구성했던 그 입자들은 이제 찰나의 순간 동안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대한 탄소의 순환이라 부릅니다. 매년 대기로 되돌아가는 이산화탄소의 90%가 바로 이 죽음의 해체 과정,
즉 부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부패라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탄소는 차가운 죽음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고 생명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결국 멈춰서고 말 겁니다. 그러니 죽음과 부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경이로운 상상을 해봅시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 원자들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주 오래전 거대한 공룡의 뼈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억 년 전의 어느 날 거친 숨을 내쉬던 공룡 한 마리가 있습니다. 녀석은 숲의 식물을 씹어 삼키며 그 탄소를 자신의 뼈와 근육으로 바꿨겠죠. 그리고 어느 날 생을 마감합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며 탄소는 다시 세상으로 풀려났고 그 숨결을 숲의 나무들이 다시 빨아들였을 겁니다. 또 다른 짐승이 그 풀을 뜯고 미생물들이 그들의 죽음을 분해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겠죠. 그렇게 쉼없이 무려 1억 년이라는 영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육신을 거쳐온 그 원자가 지난주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당신의 살과 피가 되어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볼까요? 당신 앞에 놓인 투명한 물 한 잔을 바라보십시오. 그 잔 속에서 찰랑이는 물 분자들 역시 수십억 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순환이라는 거대한 여정 속에서 어떤 물 분자는 태고의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어 날아올랐을 것입니다. 쥐라기의 울창한 숲 위로 쏟아지는 비가 되었을 것이고 목마른 공룡의 목을 축여주었겠죠. 대설되어 땅은 적시고 다시 하늘로 증발하고 또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수백만 년 동안 강물을 따라 흐르고 깊은 지하 안반수를 떠돌던 그 물이 마침내 당신의 유리잔 속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공룡이 마셨던 바로 그 산소, 바로 그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을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시간으로도 흐르죠. 지금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원자들은 수백만 년 후 아직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미래 생명체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원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까마득한 과거와 먼 미래를 잇는 물질적인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죠. 당신이 지금 들이마시는 그 숨결 하나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와 당신을 이어준다는 사실을요. 물리학도들이 종종 다루는 아주 흥미로운 계산법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른바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결이라는 문제입니다.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며 바닥에 쓰러지던 그 순간 그는 생의 마지막 숨을 허공에 토해냈습니다. 그 마지막 날숨 속에는 무려 25 섹스틸리언 개에 달하는 기체 분자가 들어있었죠. 숫자 25 뒤에 0이 무려 21개나 붙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양처럼 들리겠지만 지구 대기 전체에는 10의 44 제곱계 정도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카이사르가 내뱉은 그 한 줌의 공기는 거대한 대기의 바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조각에 불과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분자들은 끊임없이 뒤섞이며 전 지구의 대기로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지구 구석구석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질소 분자 하나를 들여다보면 두 개의 원자가 삼중결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묶여 있어 수백만 년, 아니 어쩌면 수십억 년을 버텨냅니다. 웬만해선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죠. 덕분에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그 분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대기 중에 고르게 퍼져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보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카이사르의 숨결이 대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신이 지금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 속에 담긴 분자의 수를 대입해 보았을 때 말이죠. 계산 결과를 보면 기묘한 균형이 드러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당신이 지금 들이마시는 그 한 번의 숨결 속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뱉은 마지막 숨결의 분자가 약 1개쯤 섞여 있습니다. 이건 문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비단 카이사르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폐로 들어가는 모든 호흡에는 클레오파트라와 칭기즈칸의 숨결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당신의 고조할머니가 내뱉은 입자들이 섞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숨쉬었던 모든 존재와 우리를 물질적으로 이어주는 끈입니다. 잠시 여기서 숨을 고르죠.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니 총명한 12살 아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우주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곳엔 오직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미미한 양의 리튬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빅뱅 직후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죠. 그 외의 모든 것들, 탄소와 산소, 철 같은 원자들은 그보다 훨씬 뒤에 별의 뜨거운 심장부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별들은 가벼운 원소들을 융합해 무거운 원소로 변화시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고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그 격렬한 순간에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합니다. 이 원자들은 우주라는 거대한 허공에 흩뿌려지고 새로운 태양계를 빚어내며 마침내 행성이 되고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장렬하게 폭발했던 어느 별들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 몸속의 원자들은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매년 약 98%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죠. 하지만 원자는 바뀌어도 당신이라는 고유한 패턴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 패턴을 유지하는 힘이 멈추면 원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 또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에너지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널리 퍼져나가며 무질서 속으로 스며들 뿐이죠. 즉 당신이 쉬는 모든 숨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당신을 물질적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흔한 오해 하나를 풀어보죠.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자가 죽어서도 계속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나는 불멸의 존재가 아닌가. 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당신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 속에 머물던 탄소 원자 하나가 당신의 생각이나 영혼의 본질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저 탄소 원자일 뿐입니다. 6개의 양성자, 6개의 중성자, 6개의 전자가 우주에 존재하는 여느 탄소 12원자와 똑같이 행동할 뿐이죠. 그것을 당신의 일부로 만들었던 건 바로 그 원자가 놓인 위치와 다른 원자들과 맺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 원자가 참여하고 있던 그 거대한 패턴 말입니다. 패턴이 해체되는 순간 원자는 다시금 평범한 물질로 돌아갑니다. 원자의 불멸이 곧 당신의 영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입자들은 우주 끝까지 살아남겠지만 당신이라는 그 고유하고 덧없는 패턴은 그 정교한 생명의 질서, 그리고 당신을 정의하던 그 정보의 흐름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던 그 특별한 배열은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글쎄요, 전 오히려 매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제가 5년 뒤에 당신 몸의 모든 원자가 교체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5년 뒤에 죽게 된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원자는 달라져도 패턴이 계속되기에 당신은 여전히 삶이 이어진다고 느낄 테니까요. 특정한 원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패턴의 연속성입니다. 그 패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원자 그 자체는 이 모든 드라마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 자체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속의 탄소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언제든 튕겨나가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중성자는 원자핵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약 15분 안에 붕괴해 버립니다.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반중성미자로 쪼개져 버리죠. 하지만 원자핵이라는 안식처 안에서 강력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양성자와 굳게 얽히는 순간 중성자는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이 존재는 마치 영원 불멸을 약속받은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견고해 보입니다. 지난 40년간 물리학자들은 이 입자가 무너지는 찰나를 포착하기 위해 끈질기게 기다려왔습니다. 깊은 지하광산, 수만 톤의 초순수로 채워진 거대한 검출기라는 성소를 짓고 말이죠. 우주에서 쏟아지는 잡음을 차단한 채 단 하나의 양성자가 소멸하는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면서요. 하지만 그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실험이 말해주는 진실은 경이롭습니다. 양성자의 평균 수명은 적어도 10의 34승년, 즉 1 뒤에 0이 34개나 붙는 시간보다 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우주의 나이는 고작 10의 10승년에 불과합니다. 140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은 찰나일 뿐입니다. 양성자는 지금 우주 나이의 100조 배, 또 1조 배를 곱한 시간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 이론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결국 양성자도 언젠가는 붕괴할 운명이라고 말이죠. 대통일 이론에 따르면 그 방담기는 대략 10의 36승년, 혹은 그보다 더 아득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너무나 희귀해서 우리는 결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사실상 불멸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억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 아니 수조 년, 어쩌면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그곳에 있었고, 태양이 타올라 백색 외성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거대한 건축물보다도 훨씬 더 영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산맥이나 별보다도 굳건하죠. 그리고 당신은 우주의 시간 속 찰나의 순간 동안 그들을 잠시 빌려 쓰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 불멸의 조각들을 모아 자신의 기원을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낸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눈을 이루는 원자가 저 별들의 심장에서 왔음을 깨닫는 기적 같은 존재로 말이죠.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에너지와 물질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가 필연적으로 최대의 무질서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논리적 결말에 다다르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열적 죽음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뜨거운 지옥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모든 것이 차갑게 식고 균일해지며 결국 멈춰버리는 고요한 종말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곁에서 일어날 일을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심장에 품고 있던 수소를 모두 소진할 것입니다. 중력에 맞서 자신을 지탱하던 핵융합의 불꽃이 꺼지면 중심핵은 수축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 열기는 태양의 겉면을 거대하게 부풀려 놓을 것입니다. 태양은 적색거성이라는 괴물로 변모합니다. 지금보다 200배나 몸집을 불려 수성을 삼키고 금성을 지나 어쩌면 지구까지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설령 지구가 그 화마를 피한다 해도 죽음의 땅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모두 끓어 증발하고 대기는 흔적도 없이 뜯겨 나갈 테니까요. 태양이 죽음을 맞이하기 훨씬 전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결국 태양은 자신의 껍질을 우주로 흩두리며 아름다운 행성상 성운을 남길 것이고, 남겨진 핵은 붕괴하여 지구 크기만한, 하지만 탄소와 산소로 꽉 찬 고밀도의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덩치는 작아도 태양의 무게를 품은 채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식어가며
차갑고 어두운 잿더미로 변해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 태양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주 전체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약 1천억 년이 지나면 우주의 팽창이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을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밀어낼 것입니다. 하늘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오직 국부 은하군의 별들만이 희미하게 곁에 남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충돌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질 겁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건 그게 전부가 되겠죠? 그렇게 약 1조 년이라는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주의 마지막 별이 탄생할 겁니다. 새로운 빛을 잉태할 성간가스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겠죠. 두께는 끝났습니다.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죠. 100조 년이 지나면 저 희미하게 타오르던 적색 외성들마저, 작고 인색하게 수소를 태우며 버티던 그 별들마저 결국 연료를 다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우주는 칠흑 같은 암흑에 잠기겠죠. 하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 한때 찬란했던 별들의 시체들이 한동안은 그 자리를 지키겠지만 10의 37승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성자 붕괴가 일어난다면 이 자네들조차 서서히 증발해 버릴 테니까요. 원자 하나, 또 하나, 우주를 이루던 물질들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포식자인 블랙홀, 그들조차 결국엔 사라집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에너지를 뿜어내며 서서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태양 질량만한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의 67 승년.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대질량 블랙홀은 아마 10의 100 승년 정도 버티글 겁니다. 하지만 그 영원 같은 시간 끝에 결국 그들도 소멸합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오직 빛의 입자인 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전자와 양전자만이 남을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광활하고 차가운 허공 속에 흩뿌려진 채로 말이죠. 온도의 차이도 에너지의 흐름도 그 어떤 물리적 작업도 불가능한 상태. 엔트로피의 극대화, 바로 열죽음입니다. 우주는 절대 영도를 아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 될 겁니다. 아니, 사실 그보다 더 차가워지겠죠. 팽창이 계속되면서 온도는 0도에 무한히 수렴하지만 결코 닿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그곳에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도, 화학 반응도, 생명도, 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저 광활하고 차갑고 어두운 무의 팽창만이 영원히 이어질 뿐.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예언하는 우주의 차가운 결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인류가 쌓아 올린 찬란한 문명, 밤하늘을 스놓던 별과 은하, 행성들까지 모두 흩어져 버리겠죠. 어떤 특징도 없는 균일한 공허 속으로 말입니다. 우울한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보죠. 지금의 우주는 갓 태어난 아기나 다름없습니다. 고작 140억 썰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별들이 빛나고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시대, 생명이 꽃피울 수 있는 이 유성의 시대는 대략 10의 14승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즉 100조 년이라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 거대한 여정의 극초반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 우주의 역사가 1000페이지짜리 책이고 별들이 빛나는 이 시기가 책 전체라면 우리는 지금 첫 페이지, 첫 문장의 첫 단어를 막 읽기 시작한 셈입니다. 별들은 지난 140억 년 동안 어둠을 밝혀왔고 앞으로도 100조 년 동안 타오를 겁니다. 우린 별들의 수명 중 고작 0.01%만 목격했을 뿐이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주가 꼭 이런 모습이어야 했던 건 아닙니다. 물리법칙이 조금만 달랐어도 안정적인 물질도,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별이라는 용광로에서 탄소를 빚어내고 장엄한 폭발로 우주 곳곳에 그 씨앗을 뿌리는 우주가 탄생했죠. 그 먼지들이 뭉쳐 행성이 되고 단순한 화학 반응이 생명으로 마침내
의식으로 깨어나는 우주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은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주가 가장 흥미롭고 역동적인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죠. 이제 거시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볼 때도 전율을 느끼거든요. 단순한 잎사귀가 아닙니다. 공기 중에서 포획한 탄소 원자들이 보이고 그 원자들이 거쳐온 수많은 생명과 역사가 보이니까요. 수백만 년 동안 삶과 죽음을 반복해온 숱한 생명들의 날숨,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초신성의 잔해에 닿아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조차도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장엄한 여행을 거쳐 잠시 머물러 있는 원자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이 순간, 나는 수없이 많은 다른 패드를 거쳐간 원자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 년의 역사가 서린 숨결을 말이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 한때 공룡의 일부였고 울창한 고대 숲이었으며 로마의 황제이자 중세의 농노였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숨쉬는 것들의 파편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영혼의 의미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원자 단위에서 아주 명징하고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을 완전한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나라는 고유한 패턴은 흩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조직된 질서는 해체될 것입니다. 질서라는 고립된 섬이었던 저는 우주라는 무질서의 거대한 바다로 다시 녹아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이루던 원자들은 새로운 패턴의 일부가 되어 여행을 계속할 겁니다. 그중 일부는 타인의 몸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나무가, 새가 혹은 물고기가 되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첫 호흡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긴 여행 끝에 다시 새로운 별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곳에서 뜨거운 핵융합의 춤을 추다 또다시 폭발하여 우주로 흩뿌려질 것이며 먼 미래 낯선 행성의 대지가 되고 그곳에 싹 틔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얻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그런 덧없는 바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로입니다. 거대하고 멈추지 않는 흐름의 일부라는 안도감, 나를 이루는 물질이 세상 만물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깨달음, 그리고 내가 사라진 후에도 그 물질들은 계속 존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로움을 빚어낼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우주는 단 하나의 입자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때 생명의 일부였던 모든 원자는 반드시 다시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언젠가 해변에 서서 이런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파도라는 거대한 분자들의 산맥을 보았죠. 물방울 하나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제 갈 길을 가며 수조 개의 입자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일제히 부서지더군요. 보는 눈 하나 없던 태고의 시절부터 그랬을 겁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해안을 두드리는 그 천둥 같은 소리.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생명 하나 없이 적막했던 죽은 행성 위에서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깊은 심해에서 분자들이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했고 자신과 닮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기와 복잡함을 더해가는 새로운 무도회가 열린 겁니다. 생명체, 그 경이로운 원자 덩어리들, DNA와 단백질이 엮어내는 정교한 충사위는 바다라는 요람을 넘어 마른 땅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직립한 존재가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원자, 호기심을 품은 물길의 탄생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물질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마침내 자기 자신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본질을 묻고 있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원자가 원자를 사색하고 있는 기적이죠.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주는 원자 하나 잃지 않지만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고유한 시선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놀라운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던진 질문들, 당신이 품었던 생각들은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패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파동처럼 퍼져나갔죠. 당신이 나눈 모든 대화는 누군가의 뇌신경망을 미세하게 재조정했습니다. 당신이 읽은 모든 책, 당신이 공유한 모든 아이디어, 당신이 베푼 찰나의 친절이나 잔인함은 세상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보는 살아서 전파됩니다. 아이디어는 그것을 잉태한 늘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패턴들, 당신이 세상에 미친 그 영향력은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육체의 배열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이 우주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세상에 남기는 것은 어쩌면 육체를 이루는 원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불멸하는 것은 당신이 타인의 기억 속에 새겨놓은 어떤 파동일 테니까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순환하는 원자의 춤과 형태만 바꿀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의 불면성에 대해 이야기해왔죠. 밤하늘의 별과 멸종한 공룡,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숨쉬었던 모든 존재가 당신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요.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 그것들은 사실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실제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 보면 말이죠. 양자장로는 입자가 근원적인 장의 흥분 상태, 즉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주라는 빈 캔버스의 모든 점에 어떤 보이지 않는 숫자가 할당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장입니다. 마치 방 안 곳곳의 온도나 호수 표면의 수위처럼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이 장들은 결코 고요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고 전율하듯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특정한 강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우리 눈에 입자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는 당신, 눈동자 속의 전자와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 내부의 전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전자장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일어난 똑같은 물결입니다. 이 우주 전체에는 오직 단 하나의 전자장만이 존재하며 모든 곳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개별적인 전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단지 그 거대한 장이 특정 지점에서 강렬하게 춤추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통의 통찰을 빌리자면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양자역학이라는 정교한 기계장치를 통해 빚어진 근원적인 장의 미세한 떨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모든 전자가 소수점 끝자리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오차없는 전하량과 완전히 똑같은 성질을 지니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연히 쌍둥이처럼 닮은 별개의 물체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장이 만들어낸 같은 노래의 음표들입니다. 한 호수에 인 두 개의 파문이 서로 다른 호수에서 온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저 같은 물이 두 군데서 출렁인 것에 불과하죠. 쿼크도, 빛을 나르는 광자도, 우주를 이루는 모든 기본 입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시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장들이 만들어낸 덧없는 물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분리감, 즉 당신과 나, 혹은 공기와 대지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단단한 경계는 물질의 배열이 만들어낸 착시이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편리한 근사치일 뿐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층위에서 바라보면 우주는 거대한 하나입니다. 심지어 텅 비어 보이는 허공조차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양자장이 흐르고 숨쉬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자 안에 모든 입자를 완벽하게 비워낼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안엔 무가 남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엔 진공이 남습니다. 양자장론에서 말하는 진공이란
가상입자들이 찰나의 순간에 생성되고 소멸하며 끓어오르는 역동적인 바다와 같습니다. 장의 요동은 입자와 반입자쌍을 아주 잠시 세상에 불러냈다가 순식간에 서로를 소멸시키며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게 만들죠.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공의 숨결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카시미르 효과가 그 증거입니다. 아주 미세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두 금속판 사이에는 실제로 측정 가능한 힘이 작용합니다. 금속판 사이의 좁은 틈에서는 진공의 파동이 억압받지만 그 바깥쪽의 넓은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요동치기 때문이죠. 이 파동의 불균형이 두 금속판을 서로 밀착시키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류는 실험실에서 이 유령 같은 힘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진공은 실제하며 그 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소란스럽습니다. 1947년에 발견된 램 이동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진공 요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값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수소 원자 속의 전자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명멸하는 가상입자들의 춤사위에 의해 계속해서 흔들리고 떠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전자의 에너지를 아주 미세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양자 정기역학의 위대한 승리이자 이론과 실험이 소수점 11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적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라고 불리는 것조차 결코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은하와 은하 사이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공허조차도 가장 가까운 별빛이 닿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는 그 적막한 공간에서조차 양자장은 끊임없이 춤추고 있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그곳은 사실 미세한 요동으로 가득 차 있죠. 가상의 입자들이 존재의 문턱을 넘어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물리학의 시선으로 본 없음이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글쎄요, 이 모든 현상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직은 누구도 정답을 모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에서 묘한 철학적 암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별의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그 유대감, 그것은 어쩌면 원자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직물, 그 밑바닥까지 우리의 뿌리가 닿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물리학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루던 원자들은 흩어져 또 다른 우주의 조각이 됩니다. 에너지는 흩어지고 질서는 무질서로 돌아갑니다. 당신이라는 고유한 패턴은 희미해지겠지만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파괴되는 것도 없죠. 모든 것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합니다. 140억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 아니 수조 년 동안 계속될 이 거대하고 오래된 우주의 숨결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당신은 단 한 번도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을 구성하는 양자장은 무한의 영역으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룬 원자들은 이미 수많은 별의 심장을 통과해 온 여행자들입니다. 당신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잠시 소용돌이 치는 물결,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강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왔죠.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조가 몹시 마음에 듭니다. 깊은 안도감을 주거든요. 우주는 그저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 당신이 마신 물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의 수소 원자들은 빅뱅이 일어나고 겨우 3분 뒤에 태어났습니다. 생존하는 가장 오래된 물질들이죠. 그리고 140억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그 태초의 원자들이 기가 막힌 우연으로 배열되어 자신의 기원을 사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형성되던 그 뜨거웠던 찰나의 조건을 계산해내며 언젠가 자신을 더 무거운 원소로 변화시킬 별들의 핵융합 반응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입니다. 진화와 화학 반응이 빚어낸 스스로를 이해하는 오래된 물질의 패턴. 물론 나라는 이 패턴은 언젠가 흐트러지고 끝을 맺겠죠. 하지만 원자는 남을 것입니다. 에너지는 순환할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남긴 파동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에 충분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는 그 숨결 속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뱉었던 마지막 단말마의 분자가 적어도 한 개는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클레오파트라의 은밀한 속삭임이나 혹은 1억 년 전 지구를 뒤흔들었던 공룡의 포효가 당신의 폐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원자를 품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숨결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